대출이 15억이요? 누가 제 대출을 한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도 나는 거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었습니다. 10월의 햇살이 레이스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공기 중에는 며느리 유진이가 끓이는 된장찌개 냄새가 은은하게 퍼집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유진이가 상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수수하지만 깔끔한 앞치마 차림. 그 얼굴엔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가 어려 있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너 때문에 매일 아침이 행복하구나. 유진이는 수줍게 웃으며 내 옆에 앉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으며 별일 없는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준석이가 어제 회식이 늦었다는 것, 옆집 아주머니가 김장김치를 나눠줬다는 것, 다음 주 병원 예약을 잡아야 한다는 것. 소소하지만 평온한 일상입니다. 결혼 10년 유진이는 나에게 며느리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나에게 유진이는 딸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친딸보다 더 잘 챙겨주는 며느리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님, 오늘 은행 가실 거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택시 타고 갈 수 있어. 너도 할 일 많잖니? 아니에요. 어머님 혼자 가시면 제가 불안해요. 이런 게 바로 유진이입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신경 쓰고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먼저 살펴줍니다. 준석이가 이런 며느리를 만난 게 정말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통장 정리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내가 다 해주잖니. 고마워, 유진아. 나는 집안 살림은 물론 재산 관리까지 유진이에게 맡겼습니다. 처음엔 조금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며느리라도 돈 관리는 신중해야 한다는 주변의 조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매달 정확한 가계부를 작성해서 보여주고 저축 통장은 물론 투자 내역까지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나보다 더 알뜰하게, 더 똑똑하게 관리했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있어서 내가 편하게 늙어가는구나. 식사를 마치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유진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가끔씩 나를 돌아봅니다. 그 뒷모습이 참 든든합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나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입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고객님 명의로 대출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연체 금액이 3억 원에 달하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대출이요? 네, 고객님.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여러 차례 대출을 받으신 기록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고객님 주민번호로 확인되는 대출입니다. 혹시 명예 도용 의심이 되신다면 은행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대출? 3억 원? 나는 평생 은행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충분히 살아왔고 굳이 빚을 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유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아, 응. 이상한 전화가 왔어. 은행에서 내 명의로 대출이 있다고. 유진이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어머님, 그거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기 전화 많다잖아요. 그런가? 근데 KB은행이라고 했는데. 그게 다 사기 수법이에요. 진짜 은행이면 문자부터 보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유진이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제가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해 볼게요. 혹시 몰라서요. 그래, 고마워. 나는 유진이의 말에 안심했습니다. 그래, 보이스피싱이겠지. 요즘 세상에 그런 게 많다고 하니까.
그날 오후 유진이는 장을 보러 나간다고 했습니다. 나는 혼자 집에 남아 낮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서재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걸 봤습니다. 유진이가 돌아왔나? 나는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유진이가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서류 뭉치를 불에 태우고 있는 모습을, 작은 쓰레기통에 불을 지피고 하나씩 서류를 집어넣는 유진이, 그 얼굴엔 조급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유진이는 왜 서류를 태우고 있는 걸까? 그 서류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유진이가 나를 보지 못하게 침실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야. 유진이가 나쁜 짓을 할 리 없어. 10년 동안 날 이렇게 잘 모셨는데. 하지만 머릿속에서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들 준석이는 출장 중이었고 집엔 나와 유진이뿐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유진이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소리, 평온한 일상의 소리. 하지만 왜일까요? 오늘따라 그 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보이스피싱이었을까? 유진이가 태운 서류는 대체 뭐였을까?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작은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은행에 가봐야겠다고. 유진이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유진이가 아침 준비를 하기 전에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침 준비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나 일찍 나가야 할 일이 있어서. 어디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유진이는 늘 그랬듯이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너도 할 일 많잖니. 하지만 유진아, 나 아직 혼자 다닐 수 있어. 걱정 마. 나는 유진이의 말을 자르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유진이가 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니,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택시를 타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직원은 나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고객님,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분증을 건넸고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객님, 이게 뭔가요? 고객님 명의로 대출이 여러 건 있으십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요? 총 15억 원입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억에서 2억씩 대출을 받으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5억? 나는 의자를 꽉 붙잡았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나는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서명이 고객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대출 승인 당시 본인 인증도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본인 인증? 내가 언제? 휴대폰 인증과 공인 인증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분명 내 이름이었습니다. 내 주민번호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갔나요? 직원은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대출금은 모두 같은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계좌 명의는 서유진 씨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 내 며느리 서유진.
혹시 이분과 관계가? 며느리입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며느리분께 대출 업무를 위임하셨나요? 아니요. 집안 살림을 맡기긴 했지만 대출까지는.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년. 10년 동안 유진이는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자기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고객님, 이건 명예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잠깐만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나는 비틀거리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거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차들이 달렸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진이가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 10년간 날 속여왔다는 사실, 그 완벽했던 미소, 그 따뜻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 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유진이가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벌써 오셨어요? 제가 점심 준비할게요. 평소와 똑같은 미소.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유진아.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은행 다녀왔어. 유진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걸레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네, 내 명의로 대출이 있더라. 15억이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엔 더 이상 미소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유진아, 이게 무슨 짓이니? 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생 며느리에게 큰 소리 낸 적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내 명의로 15억을 빼돌렸다고? 너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니? 유진이는 걸레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따뜻함도 수줍음도 없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놀라셨어요? 유진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제가 한 거 맞아요. 어머님 명의로 대출받아서 제 계좌로 빼돌렸어요. 15억 원. 너무도 담담하게 말하는 유진이. 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왜 그런 짓을? 왜냐고요? 유진이는 소파에 앉으며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복수예요, 어머님. 아니, 나혜자 씨. 처음으로 유진이가 나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복수? 무슨? 기억 안 나세요? 30년 전 어떤 여자를 쫓아냈던 일. 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 전 내가 내쫓았던 그 여자. 설마 너, 그 여자가 제 엄마예요. 유진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차분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니, 나혜자 씨가 우리 엄마를 쫓아냈죠. 임신한 몸으로. 그것도 겨울에. 갈 곳도 없는 여자를. 나는 입을 막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낳고 혼자 키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힘들었죠. 생활고에, 우울증에. 결국 제가 8살 때 자살했어요. 유진아. 엄마 유서에 적혀 있었어요. 나혜자 때문에 살 수 없다고. 저는 그 유서를 읽고 결심했어요. 언젠가 복수하겠다고. 유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고등학생 때 엄마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메모 하나를 찾았어요. 거기 나혜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이름으로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를 찾았구나. 네. 대학 때 나혜자 씨를 조사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그 아들과 결혼하면 복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너,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계획한 거예요. 준석 씨와 결혼해서 이 집에 들어와서 어머님 신뢰를 얻어서 재산을 빼돌리는 것. 10년 동안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0년. 10년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따뜻했던 미소,
다정했던 말들, 정성스럽게 차려준 식사들, 모두 다 복수를 위한 연기였습니다. 준석이는 아니, 준석 씨는 몰라요. 그 사람은 그냥 도구였을 뿐이에요. 유진이는 돌아서서 나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지 않아요. 나혜자 씨가 우리 엄마한테 했던 것보다는 덜 잔인했다고 생각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준석이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아들이 밝은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다들 표정이 그래? 준석이는 우리를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 아내가 내가 10년간 사랑했던 여자가 처음부터 너를 속였다고? 복수를 위해 너와 결혼했다고?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준석이는 내 옆에 앉았습니다. 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석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엄마, 무슨 소리야? 도대체 무슨 일인데? 준석이는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무슨 일이야? 유진이는 남편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준석 씨, 나 이제 연기 안 할래요. 지쳤어요. 준석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석이는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혼자 텅 빈 집에서 지냈습니다. 밥을 먹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잠을 자려 해도 눈이 떠졌습니다. 머릿속엔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유진이는 내 남편의 딸이다. 준석이와 유진이는 이복남매다. 내가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석이가 돌아온 걸까? 나는 급히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인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민우라고 합니다. 서민우, 유진이의 오빠, 내 남편이, 아들. 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왜 여기에? 죄송합니다. 갑자고 찾아뵈어서.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민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거실로 들였습니다. 민우는 소파에 앉아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유진이가 10년 동안 살았던 곳이군요. 유진이한테 들었어요. 나혜자 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빼돌렸다고요. 그리고 그게 복수였다고요. 나는 차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나요? 유진이가 복수하려 한다는 걸?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요. 유진이가 준석 씨와 결혼할 때 저는 그냥 동생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줄만 알았어요. 그럼 지금은 며칠 전에 유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요. 오빠, 나 큰일 났어. 모든 게 들통났어라고. 민우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유진이가 10년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왜 저한테 그렇게 돈을 보내줄 수 있었는지. 당신, 그 돈 받았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유진이가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하면 보내줬어요. 제 사업이 계속 실패했거든요. 유진이가 오빠 시댁이 부자라서 괜찮아요라고 했어요. 저는 그게 시댁에서 준 돈인 줄 알았어요. 민우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받았었어요. 동생을 믿었으니까요. 얼마나 받았나요? 약 5억 정도요. 그것도 다 사업 실패로 날렸어요. 민우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가진 전 재산이에요. 집 한 채뿐이지만 팔아서 돈 돌려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니요?
제가 동생 잘못 키웠어요. 제가 제대로 지켜줬어야 했는데.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유진이는 저한테 맡겨졌어요. 그때 저는 12살이었고 유진이는 8살이었어요. 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동생을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도 너무 어렸어요. 일도 할 수 없었고 돈도 없었고 결국 유진이를 친척 집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유진이가 친척 집을 전전할 때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그저 가끔 전화해서 유진아, 조금만 참아. 오빠가 곧 데리러 갈게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민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유진이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친척 집에서 쫓겨났어요. 더 이상 못 키우겠다고요. 그때 유진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혼자 자취했어요. 고등학생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그때도 도와주지 못했어요. 제가 취직이 안 됐거든요. 그냥 매달 용돈 조금씩 보내는 게 전부였어요. 그럼 유진이는 혼자, 네, 혼자 살았어요. 대학도 혼자 들어갔고 준석 씨도 혼자 만났어요. 저는 결혼식 때 처음 준석 씨를 봤어요. 우리 유진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어요. 민우는 나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모든 게 복수였다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 씨, 어머니 이야기 좀 들어도 될까요?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착했어요. 너무 착해서 속기 쉬운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셨다 해서 엄마는 저희한테 아버지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유서를 정리하다가 나이자 때문에 살 수 없다고 적힌 걸 봤어요. 저는 그때 친척 어른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아무도 몰랐어요. 엄마가 혼자 다 품고 사셨으니까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우 씨, 그때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기억나나요? 잘 기억 안 나요. 제가 너무 어렸으니까요. 근데 엄마가 매일 밤 울었던 건 기억나요. 방문 닫고 울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들었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왜 우는지 물어보면 엄마는 웃으면서 아니야, 엄마 안 울었어라고 했어요. 근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민우 씨, 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말해야 했습니다. 제가 너무 잔인했어요. 그때. 하지만 민우 씨,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뭔가요? 가장 나쁜 건 제 남편이었어요.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남편은 기혼자면서 당신 어머니를, 서미란 씨를 속였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임신시켰어요. 민우는 잠시 멍하니 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해가 가지 않아요. 네. 당신과 유진 씨 제 남편의 아이예요. 민우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어머니 이름이 서미란이라고 했죠? 30년 전 제 남편이 서미란 씨와 연인 관계였어요. 잠깐만요. 그럼 민우는 의자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가 제 남편이었어요. 민우는 숨을 멈춘 듯 굳어 있었습니다. 그럼 저와 유진이는 나혜자 씨 남편이 자식이에요. 맞아요.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렸습니다. 나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민우 씨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민우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알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민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혜자 씨 남편이었다고요? 네. 그럼 민우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준석 씨는 저희 동생인 거예요? 이복 동생이에요. 같은 아버지를 둔
민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럼 유진이가 준석 씨와 결혼한 건 남매가 결혼한 거예요. 아무도 몰랐지만 민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그럼 유진이는 지금 민우 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동생이 오빠랑 결혼해서 10년을 산 거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민우는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민우가 돌아서서 나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그 남자 때문이잖아요. 민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혜자 씨 남편이 우리 엄마를 속이지 않았다면,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책임졌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사람은 엄마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결혼해주겠다고, 이혼해주겠다고 거짓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믿었던 거예요. 민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돈 몇 푼 던져주고 버렸죠. 비겁한 남자예요. 가장 나쁜 사람이네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 남편이 가장 나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잘못했어요. 남편을 탓하기 전에 저는 당신 어머니를 미워했어요. 그리고 쫓아냈죠. 임신한 몸으로. 민우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이는 알아요? 이 사실을? 아니요. 모를 거예요. 준석 씨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고 있어요.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말씀하실 거예요? 유진이한테? 말해야죠. 이 사실을. 하지만 그럼 유진이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이는 무너질 거예요. 10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이 오빠였다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요. 나혜자 씨, 민우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원망했었어요. 오랫동안 나혜자 씨를. 하지만 이제는 그냥 슬퍼요. 우리 모두 불행했다는 게. 엄마도, 나혜자 씨도, 저랑 유진이도, 그리고 이제 준석 씨까지.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유진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우 씨, 나는 민우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직접 말할게요. 유진 씨와 준석이 앞에서. 그리고 당신도 함께 있어주세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거실엔 나 혼자 남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석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집에 갈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엄마도 할 말이 있어. 꼭 해야 할 말이. 유진이도 같이 보자. 준석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유진이를? 왜? 꼭 필요해. 할 말이 있어. 알겠어.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밤 모두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30년 전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과 내가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젊은 시절의 우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결혼 1년 만에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 여자를 2번이나 아이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왜 그랬어요? 나는 사진 속 남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책임지지 않았어요? 왜 그 여자를 속였어요? 왜 아이들을 버렸어요? 하지만 사진 속 남자는 웃고만 있었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죽을 때까지 그는 한 번도 그 여자와 아이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들처럼. 나도 마찬가지였죠. 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나도 그 여자를 쫓아낸 후 없었던 일처럼 살았어요. 임신한 여자를 겨울에 내쫓고도 그 후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궁금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하면 책임도 없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30년이 지나 모든 게 돌아왔습니다. 그 여자가 낳은 딸이 내 며느리가 되어 복수했고 그 딸과 내 아들이 이복남매라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택시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 나는 관리사무소에서 서미란의 묘를 물었습니다. 서미란, 98년도에 안장되신 분 맞죠? 네, 맞습니다. 직원은 지도를 보여주며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저기 언덕 중턱에 있어요. 찾기 쉬울 거예요. 나는 꽃을 사서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비석 앞에 섰습니다. 고 서미란 지묘 1967-1998 30년 전 내가 쫓아낸 그 여자 31살에 세상을 떠난 여자. 비석은 작고 초라했습니다. 주변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아무도 안 찾아왔나 봐요.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꽃을 놓았습니다. 서미란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왔어요. 너무 늦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미안해요. 30년 전 그날 제가 너무 잔인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임신했다는 걸 알면서도 돈을 던져주고 쫓아냈어요. 겨울인데도, 갈 곳이 없는데도, 당신이 그 후 어떻게 됐는지, 아이를 낳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싶었어요. 나는 비석에 손을 얹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아이를 낳았더군요. 2명이나 혼자서 키우려고 했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2아이를 키우는 게 매일 밤 울었다고 하더군요. 아이들 자는 걸 확인하고 방문 닫고 혼자 울었다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못 견디고 세상을 떠났죠. 8살 딸과 12살 아들을 남겨두고 당신 딸 유진이가 제 며느리가 됐어요. 복수하기 위해서요. 10년 동안 완벽하게 연기하면서 제 재산을 빼돌렸어요. 나는 쓰게 웃었습니다. 제가 당할 짓을 했으니까 할 말 없어요. 하지만 서미란 씨, 더 끔찍한 게 있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 딸 유진이와 제 아들 준석이가 이복남매예요. 같은 아버지를 둔 민우랑 유진이 모두 제 남편 자식이에요. 유진이는 오빠와 결혼해서 10년을 살았어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이게 다 누구 잘못일까요?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당신은 속았어요. 제 남편한테. 제 남편이 가장 나빴어요. 기혼자면서 당신을 속이고 임신시키고 책임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나빴어요. 당신을 쫓아내고 그 후를 확인하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저녁 모두에게 진실을 말할 거예요. 유진이한테도, 준석이한테도, 민우한테도. 그들이 얼마나 충격받을지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서미란 씨, 용서해 주세요. 제가 30년 전에 다르게 행동했다면 당신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땅에 앉아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여자와 마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나는 거실을 정리하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오후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준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와. 준석이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사흘 동안 친구 집에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유진이랑 오빠는 조금 있다 온대. 같이 오기로 했어. 그래. 앉아서 기다리자.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유진이와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유진이는 나를 피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실에 넷이 모였습니다. 준석이는 유진이와 떨어져 앉았고 민우는 유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건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예요. 뭔데요? 준석이가 물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 전 일에 대해서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서요. 유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유진 씨, 그리고 민우 씨. 나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두 분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자랐죠? 네.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했죠? 네. 왜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분의 아버지는 제 남편이었어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는 눈을 크게 떴고 준석이는 입을 벌린 채 멈춰 있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뭐라고요? 유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남편이 30년 전 당신 어머니 서미란 씨와 불륜관계였어요. 민우 씨와 유진 씨, 두 분 모두 제 남편의 자식이에요. 유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럴 리 없어요. 유진 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저는 나혜자 씨 남편의 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유진이는 준석이를 돌아봤습니다. 준석 씨는 제 이복 동생이에요. 내가 대신 말했습니다. 유진 씨와 준석이는 같은 아버지를 둔 남매예요. 준석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우리가 10년 동안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유진이는 벽에 기대며 무너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준석이는 고개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민우는 동생을 붙잡았습니다. 유진아. 오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오빠와. 유진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실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전 내가 저지른 일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는 벽에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준석이는 소파에 고개를 묻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동생 옆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오빠랑. 유진아. 오빠,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수하려고 결혼했지만 그 사람이 제 오빠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저는 나혜자 씨를 알고 복수하려고 일부러 준석 씨한테 접근했어요. 10년 동안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용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유진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 오빠였어요. 제가 복수하려고 이용한 사람이 제 오빠였다고요. 유진 씨, 당신도 몰랐잖아요. 몰랐다고 용서되는 건 아니잖아요. 유진이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혜자 씨도 몰랐고, 저도 몰랐고, 준석 씨도 몰랐어요. 근데 결과는 변하지 않아요. 10년 동안 오빠와 살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유진이는 준석이를 돌아봤습니다. 준석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석 씨,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준석이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준석 씨, 저 정말 몰랐어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준석 씨, 말 좀 해주세요. 뭐라도 좋으니까. 준석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면 돼? 준석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이 내 동생이었다는데 뭐라고 하면 돼? 준석 씨,
사랑했어. 정말로. 유진이가 복수를 위해 날 이용했다는 걸 알았을 때도 마음 한편에선 그래도 진심이었던 순간도 있었겠지 했어. 준석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해. 우리가 남매였다니. 이건 정말. 준석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석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이게. 준석아. 내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엄마 말하지 마. 지금 엄마 말 듣고 싶지 않아. 준석아,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준석이가 돌아서서 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엄마가 30년 전에 유진이 엄마를 쫓아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잖아. 엄마가 좀 더 인간적으로 대했으면 유진이 엄마는 자살하지 않았을 거고 유진이는 복수하려 하지 않았을 거고 우리는 만나지도 않았을 거야. 준석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근데 미안? 그게 다야? 준석아, 나는 지금 내 인생이 다 엉망이 됐어. 10년이 다 거짓이었어. 그런데 엄마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해?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석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었습니다. 준석 씨, 민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석 씨 말이 맞아요. 나혜자 씨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민우는 준석이를 바라봤습니다. 준석 씨, 유진이도 어머님도 피해자예요. 그래서요? 준석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신들도 피해자니까 이해해달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이해할 여유가 없어요. 준석이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디 가니? 내가 물었습니다. 나가야겠어요. 이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요. 준석아. 하지만 준석이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쿵 하는 문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유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가볼게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제가 준석 씨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유진이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유진아, 어디가? 민우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유진아. 민우가 동생을 붙잡으려 했지만 유진이는 뿌리쳤습니다. 오빠, 저 좀 혼자 있게 해주세요. 제발. 유진이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엔 나와 민우만 남았습니다. 민우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민우 씨. 네. 당신은 괜찮아요? 민우는 쓰게 웃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죠. 근데 신기한 게 화가 안 나요. 그냥 슬퍼요. 민우는 나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나혜자 씨도 피해자예요. 남편한테 배신당했으니까요. 민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장 나쁜 건 그 남자예요. 나혜자 씨 남편. 그 사람이 우리 엄마를 속이지 않았으면, 임신시키지 않았으면, 책임을 졌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남편이 가장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비겁했어요. 하지만 저도 잘못했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당신 어머니를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임신한 여자를 겨울에 쫓아내고 돈을 던져주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그 후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았는지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유진이 찾아야 해요. 만약 3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르게 하실 거예요? 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당신 어머니를 쫓아내지 않을 거예요. 아니, 쫓아낸다 해도 그 후를 확인할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이들을 도와줄 거예요. 제 남편의 자식들이니까. 준석이 형과 동생이니까. 민우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후회하고 계시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민우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엔 나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공간, 텅 빈 마음. 나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서미란 씨, 민우 씨, 유진 씨, 그리고 준석이 모두에게 미안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혼자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가족도 관계도 모든 것이 30년 전 내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무서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일까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준석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석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를 용서하지 못해도 이해해. 하지만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것만은 알아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외롭게 혼자, 나처럼.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준석이는 돌아올까? 유진이는 괜찮을까? 민우는?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비극의 희생자였지만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했다는 것. 남편은 서미란을 속이고 버렸고 나는 서미란을 쫓아내고 외면했고 유진은 복수를 위해 준석을 이용했고 그 결과 모두가 상처받았다는 것.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해주세요. 제가 대신 벌을 받을게요. 제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석이는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밤 준석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석아, 밥은 먹니?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괜찮은지 알고 싶어. 하지만 답장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이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민우가 가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유진이 찾았어요? 아니요.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들어와요. 걱정되네요. 저도요. 유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민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 집에서 지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계속 서미란이 나타났습니다. 왜 나를 쫓아냈어요? 왜 내 아이들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당신 때문에 내 아이들이 이렇게 됐어요. 나는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준석이일까? 하지만 문 앞에 선 사람은 유진이었습니다. 유진 씨. 유진이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유진이는 조용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차를 내왔지만 유진이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나혜자 씨. 네. 저 경찰에 자수하려고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5억을 빼돌린 것, 명예 도용한 것, 모두 제 죄니까요. 유진 씨, 그 전에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유진이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혜자 씨, 저는 나혜자 씨를 미워했어요. 정말로.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매일 밤 유서를 읽었어요. 나혜자 때문에 살 수 없어라는 그 문장을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문장이 저를 지배했어요. 나혜자를 찾아야 한다. 복수해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나혜자 씨를 찾았고 준석 씨를 만났고 10년 동안 복수했어요. 유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제가 복수한 사람이 제 오빠였어요. 10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이. 유진 씨,
나혜자 씨, 저는 이제 알아요. 복수가 뭔지. 유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는 나혜자 씨를 무너뜨리려다가 저 자신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준석 씨도 오빠도. 나는 유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 씨, 자수하지 마세요. 왜요? 저는 죄를 지었어요. 저도 죄를 지었어요. 30년 전에 당신 어머니한테 나는 유진이를 마주봤습니다. 당신이 자수하면 저도 할게요. 당신 어머니를 쫓아낸 죄, 확인하지 않은 죄 모두 고백할게요. 나혜자 씨, 유진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다시 시작이요? 어떻게요? 유진이는 쓰게 웃었습니다. 저는 오빠와 10년을 살았어요. 준석 씨는 저를 보기도 싫어할 거예요. 어떻게 다시 시작해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나는 유진이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피해자예요. 당신도, 준석이도, 민우 씨도, 저도. 우리 모두 당신 어머니와 제 남편이 만든 비극의 희생자예요. 당신은 복수했어요. 하지만 그게 당신이 원한 건 아니었잖아요.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원한 건 엄마였어요. 살아계신 엄마. 사랑해주는 엄마. 그렇죠? 유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나는 유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유진 씨. 제가 당신 엄마를 쫓아내서 당신이 이렇게 됐어요. 나혜자 씨, 유진 씨, 저는 당신 엄마가 될 순 없어요. 하지만 나는 유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가족이 될 순 있어요. 준석이 동생으로서. 유진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준석 씨가 절 용서할 리 없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석이었습니다. 엄마 나. 준석이는 거실에 앉아있는 유진이를 보고 멈췄습니다. 유진이. 유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석 씨, 저는 이만. 기다려. 준석이가 유진이를 불렀습니다. 유진이는 멈춰섰습니다. 준석이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진이 앞에 섰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각했어. 우리가 남매라는 거. 10년 동안 남매가 함께 산 거. 내가 날 이용한 거. 모든 거. 준석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났어. 정말 많이. 너한테도, 엄마한테도, 심지어 죽은 아버지한테도. 준석 씨. 근데 알았어. 한 가지. 준석이는 유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너도 피해자였다는 거. 유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8살에 엄마를 잃고 친척 집을 전전하고 혼자 살아야 했던 거.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준석 씨, 용서는 안 돼. 아직은. 준석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날 이용한 것. 10년 동안 거짓말한 것. 그건 용서할 수 없어. 네. 하지만 준석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가 남매라는 건 바꿀 수 없잖아. 이미 10년을 함께 살았고. 그럼 이제는 진짜 남매로 살아보는 게 어때? 유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석이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사랑은 끝났어. 부부도 끝났어. 근데 우리는 남매잖아. 그건 끝낼 수 없잖아. 준석이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남매로 시작해보자고. 준석 씨. 유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석이는 유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유진이는 더 세게 울었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유진이 여기 있어요? 네, 들어오세요. 민우는 거실로 들어와 동생과 준석을 봤습니다. 유진아, 오빠. 민우는 동생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준석을 바라봤습니다.
준석 씨, 저는 형? 준석이가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우리 남매니까. 민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평생 동생만 있었어요. 형제는 없었고, 이제 있어요. 저요. 준석이는 민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준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실에 네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혜자, 준석, 유진, 민우. 복잡하게 얽힌 가족. 나혜자 씨. 민우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저희가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진짜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가능할 거예요. 준석이, 유진 씨, 민우 씨. 우리 모두 같은 아버지를 둔 남매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 그 아버지와 제 잘못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나는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치유해주면 어떨까요? 준석이는 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응? 엄마도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저도 미안해요.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준석아. 내 말이 맞았어. 하지만 엄마도 피해자였잖아요. 아버지한테 배신당한. 준석이는 일어나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엄마. 나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준석아. 유진이와 민우도 일어났습니다. 우리 넷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나혜자 씨,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경찰에 자수할래요. 나는 유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함께 갈게요. 제 책임도 있으니까. 그리고 선처를 호소할게요. 나혜자 씨, 유진 씨, 아니.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유진아, 이제 그렇게 불러도 될까? 유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그 순간 나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고 벚꽃이 피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경찰에 자수했고 나도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사는 유진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저였습니다. 나는 30년 전 일을 모두 고백했습니다. 서미란을 쫓아낸 일, 확인하지 않은 일, 외면한 일. 피고인 서유진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홀로 자라며 복수심을 키웠습니다. 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판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서유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유진이는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5억 원은 모두 반환해야 했습니다. 나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진 씨, 이 돈으로 새로 시작하세요. 어머님, 당신과 민우 씨가 함께 쓰세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에요. 유진이는 울며 나를 껴안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우리는 함께 서미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나, 준석, 유진, 민우. 넷이 함께 비석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서미란 씨, 정말 미안해요. 30년 동안 모른 척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나는 비석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 아이들, 제가 지킬게요. 이제부터는. 유진이와 민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유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복수했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알아요. 복수가 아니라 용서가 필요했다는 걸. 민우가 동생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괜찮아요. 나혜자 씨가. 아니, 준석이 엄마가 도와주셔서. 그리고 준석이도 함께해요. 저희 동생이에요. 준석이는 처음으로 서미란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석이에요. 준석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준석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벚꽃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비석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섬이라니 우리를 축복하는 것처럼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내 집에서 유진이와 민우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만들었어요. 식탁 위엔 소박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앉아요, 다들. 우리 넷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준석이가 밥을 퍼서 나눠줬습니다. 엄마, 유진이 누나, 민우 형. 처음으로 우리는 가족처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맛있어요?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맛있어. 내가 만든 거야? 준석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오빠가 도와줬어요. 유진이 요리 실력 늘었네.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유진이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줄 몰랐어요.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였습니다. 민우 씨, 요즘 일은 어때요? 괜찮아요. 유진이랑 같이 작은 카페 열었거든요. 카페? 네. 동네의 작은 카페예요. 손님도 조금씩 늘고 있어요. 유진이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님도 오세요. 커피 맛있어요. 그래, 꼭 갈게. 준석이도 말했습니다. 저는 요즘 새 직장에 다녀요. 작은 회사지만 괜찮아요. 그래, 잘 됐다. 우리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가끔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를 용서하셨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 네. 제가 어머님한테 한 일, 15억을 빼돌린 것, 복수한 것. 나는 유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용서할 게 뭐가 있어? 너도 피해자였잖아. 하지만 8살에 엄마를 잃었어.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고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한다? 그건 내가 할 말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해. 어머님, 유진아, 민우 씨, 저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30년 전 당신 엄마를 쫓아낸 것, 확인하지 않은 것.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용서했어요, 어머님. 정말? 네. 어머님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어머님 남편한테 배신당한. 유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처음엔 미워했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요. 아버지가 만든 비극에 나는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저희 카페 2층이 비어 있어요. 거기서 같이 살아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끼리 사는 게. 어머님, 유진이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이 없었어요. 엄마도 잃고 친척들도 저를 원하지 않았고, 근데 이제 가족이 생겼어요. 오빠도, 준석 씨도, 그리고 어머님도. 유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요. 처음으로 나는 유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같이 살자. 준석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자주 놀러 갈게요. 주말마다. 그래, 와라. 밥 해줄게. 민우가 덧붙였습니다.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네요. 응, 진짜 가족이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년 후, 나는 유진이와 민우의 카페 2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유진이는 커피를 내리고 민우는 빵을 굽습니다. 나는 가끔 케이크를 만들어 진열합니다. 손님들이 말합니다. 사장님들, 가족이세요? 네, 가족이에요. 유진이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저희 어머니세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준석이는 주말마다 카페에 옵니다. 가끔 여자친구를 데려오기도 합니다. 엄마, 유진이 누나, 민우 형. 소개할게요. 우리는 준석이의 여자친구를 환영합니다. 잘 왔어요. 준석이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 넷은 섬이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찾아옵니다. 매달 한 번씩, 엄마, 저희 왔어요. 유진이가 꽃을 놓으며 말합니다. 엄마, 저희 이제 행복해요. 가족이 생겼어요. 민우가 덧붙입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준석이도 무릎을 꿇습니다. 저도 왔어요. 유진이 누나랑 민우 형의 동생으로. 나는 마지막으로 비석 앞에 섭니다. 섬이란 씨,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아이들을 남겨줘서 제가 잘 지킬게요. 약속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 꽃잎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마치 섬이란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했어. 이제는 놓아줘도 돼.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무덤을 떠나 함께 걸었습니다. 나란히, 가족처럼.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준석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걸로요. 유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된장찌개? 좋아요. 우리는 웃으며 걸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길가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과거는 이제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함께 걷고 있는 이 아이들. 유진이, 민우, 준석. 내 가족.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나는 행복했다.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 아니다. 여전히 상처가 있고 아픔이 남아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섬이란 씨, 고마워요. 당신이 남긴 아이들이 나를 용서해줬어요. 그리고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만 갈 거예요. 이 아이들과 함께. 일기장을 덮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섬이란도 저 별을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혜자. 이제는 행복해도 돼.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난 과거의 잘못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그때 좀 더 따뜻하게 대했더라면.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혜자는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너무 늦었을까요? 아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유진이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준석이는 10년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습니다. 미움 대신 이해를, 분노 대신 용서를, 그리고 그 선택이 그를, 그리고 모두를 구했습니다. 민우는 평생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혈연보다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 만드는 것이라는 걸.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남았다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미루고 있던 말이 있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전해보세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3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지난 과거의 잘못 때문에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용서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사과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위로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오늘 필요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꼭 해야 할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할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가족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길, 그리고 당신의 가족이 평안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